시험 발표자 정호진 박사님과 토론자 최희 교수님 나와주시면 되겠고요. 네, 저도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건 다행이 아니라고 하네요. 지금 이제 1세션과 2세션이 있는데요. 1세션은 이제 행위법규에 관한 것을 일발표는 법학자의 관점에 법학적인 관점에서 발표를 해주시는 것 같고, 이발표는 이제 법교육 현장을 담당하시는 교육자의 입장에서 발표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한발표는 역시 중요하고 관련된 주제인데, 요거는 글로컬 다문화 교육반과 좀 관련된 그런 주제를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일발표 발표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강연소 연구원님 정호진 박사님입니다. 그리고 토론자로는 인하대학교의 최희 교수님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을 보니까 저도 이게 제가 짠 게 아니고 이제 여기 와서 봤는데 발표당 50분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분 중에서 대략 발표자가 25분, 30분 정도 쓰시고 토론자가 한 10분 정도 쓰시고 남은 시간은 이제 발표자가 답변을 하시고 필요하면 플로어 토론을 하고 그런 정도의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동 출시하는 국민법 교육에 대한 역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정호진입니다. 사실 저는 통일법을 공부를 했고 사실 법교육에 대해서는 좀 무지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공부를 발표 준비하면서 많이 공부를 했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조금 법교육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는 하시는 분들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부족한 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말씀해 주시면 저도 공부를 하는 자세로 말씀해 주시는 거 저도 배움을 잘 삼고 통일법이라고 하지만 사실 제가 통일법을 전공부터 박사를 하면 신들이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게 뭐냐라는 질문입니다. 통일법이라는 존재는 뭐냐라는 얘기를 사실 많이 하는데 그렇게 잘 모를 법도 하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까지는 통일법이라는 이름보다는 북한법이라는 이름으로 연구가 주로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사실 19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남북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 체계가 체계적으로 잡혀 있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이제 북한에 대한 정보 공개가 많이 안 돼 있다. 북한법을 주로 연구했고 그래서 북한법 법회도 이름이 통일법 법회가 아니라 북한법 법회 먼저 만들어서 북한법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1990년 전후로 냉전 체제가 붕괴되고 남북 간의 교류협력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남북 교류협력 인권한 법률도 제정되고 남북 기본합의서가 체결되면서 조금 변화의 기류가 있었는데 하지만 그래도 90년대에 크게 남북관계의 교류협력 사업이 많이 있지 않았던 것보다 90년대까지 사실 통일법이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류 정상회담이 일어나고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 2000년에 되면서 본격적으로 통일법이라는 용어들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다양한 법률과 그리고 남북 합의서와 연구해야 할 대상이 생겼고 그러면서 법이라는 것이 현실을 주도하기도 하지만 현실을 따라가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현실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북한법이 아니라 남북 관계를 규율하는 남한의 법률 체제 그리고 남북 합의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통일법이라는 그리고 이제 이용규 선생님께서 이제 통일법의 이해라는 책도 내시고 그러면서 북한법 학회에서도 이제 통일과 북한법을 같이 작업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통일법이라는 분야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통일법 그런 변화 속에서 해왔는데 그래서 통일법 제가 이제 법과 사회나 또 법과 정치에 대한 교육 내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는 있지 않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까지는 그 상황이었다 보니까 통일법에 대한 교육, 공교육 체계는 많이 이루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주제를 받았을 때는 통일법 교육의 내용과 범위라고 받았는데 조금 더 축소를 해서 공교육 체계 안에서 축소를 하는 이유는 기준점이 조금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통일법 교육이라는 게 공교육 체계 안에서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시민교육적인 정황들도 필요하긴 한데 그걸 조금 체계화시키고 뭐 이걸 틀을 잡기 위해서는 공교육 체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생각하고 그리고 사실 결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받았던 생각은 공교육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통일법 교육의 내용이나 범위가 결국은 시민교육 차원에서 비슷하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틀을 갖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법률에서 어떻게 교육의 목적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 조금 보는 차원에서 좀 공교육 체계 안으로 좀 일단은 내 논의의 범위를 좀 축소시켰습니다. 그래서 통일법의 범위와 특징을 이제 지금 자료에 선택되어 있는 내용으로 간단하게 보시면 4페이지에서 이제 4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통일법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남북관계에 대한 연구입니다. 사실 통일법에 대해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 있어서 내용을 모두 다 이해하려는 가능성이 없는데 부분을 한다면 첫 번째는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연구 같습니다.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연구는 이제 통일 방안이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법적인 통일 방안은 아니지만 지금 적극적으로 3단계 통일 방안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단계별로 통일 방안이 많이 연구를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화해 협력 단계, 저희가 지금 화해 협력 단계에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저희가 지금 협력을 하고 서로 이제 같이 상호 간에 교류 협력 사업을 하면서 이제 많이 가까워져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런 연구들은 특히 2000년대 초반에서 2010년 정도까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는 현실적으로 많은 교류 협력 사업이 벌어졌는데 현실적인 문제들을 이제 담을 프레임이 존재하지 않았다 보니까 뭐 지금은 남북 발전 그런 법률도 제정되고 뭐 이산가족들에 대한 법률이나 한일들 중심 법이나 뭐 이런 법률들이 제정되면서 쟁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많이 화해협력 단계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남북연합 단계 관련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저희가 3단계 통일 방안이 전제되고 있지만 사실 남북연합이 무엇인가라는 게 조금 추상적이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 간의 교류 협력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는 지금 낮은 단계 영광제라는 것이 과연 남북연합과 합치는가에 대한 연구도 좀 많이 이루어졌고 이제 북한의 통일 방식의 고려경제 통일 방안과 남북연합 통일 방안이 어떻게 비슷한가에 대한 연구도 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통일국가 완성 단계에 대한 연구도 좀 연구는 지금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통일국가에서 어떤 모습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연구들이 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외에도 통일을 한다면 그 절차에 대한 내용도 지금 헌법 법률에 명확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일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뭐 간단한 예로는 뭐 통일 합의서를 체결해야 된다, 뭐 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것에서 당연 어떤 국민 투표를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것도 지금 법률에서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 게 없다 보니까에 대한 내용도 좀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8페이지로 넘어가서 남북관계로 그런 식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개별 법률들에 대한 연구가 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건 남북교류 협력법제에 대한 연구인데요. 사실 이 연구들이 아무래도 중점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현실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법률이 26년에 제정되고 그 이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연구가 됐고요. 그다음에 북한 인권법, 북한 인권법에 같은 경우는 국내법을 제정하느냐 마느냐, 해야 되냐, 하지 않아도 되냐, 아니면 하면 안 되냐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이게 약간 미국에서도 북한 인권법을 제정했고 일본도 제정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고요. 북한 인권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에는 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겠습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연구도 많이 개별 법률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북한의 강국과 다시 제도적 성격을 요점에 갔는지 그런 것에서 국가보안법이 유지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쟁점이 많이 있는데 이 연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반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2010년 이전에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었을 때는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런 연구가 주장적으로 좀 줄어드는 이제 북한법에 대한 연구가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90년대까지는 대부분 북한법
남북관계와 관련된 연구로 복합적인 연구, 방법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사실 70년대에서 80년대까지의 연구들은 정말로 그 자료를 찾아서 방법을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연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연구들이 좀 많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는 조금 더 헌법의 내용을 어느 정도 연구가 기본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거에 대한 이제 체계화하고 이론화하는 그 북한 법의 특징에 대해 연구하는 사회주의 법제, 사회주의 법이론을 전제로 있는 북한법을 어떻게 보고 해석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는 이제 북한이 2000년대에 들어서 굉장히 법률을 많이 제정하고 개정합니다. 이제 어떻게 개정이 되어 있고 배정된 내용들이 어떻게 현실을 반영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연구가 많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 이제 남북합의서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남북합의서에서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규범력이 굉장히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합의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규범력에 대한 연구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이외에도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법교육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내용을 다 공교육 체계 안에서도 그렇고 시민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다 담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들이 이 내용을 온전하게 잘 이해하고 소화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에 대한 역사상 상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정돈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면 통일법 교육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는 저는 통일법 교육은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법교육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통일교육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법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내용과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법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법교육의 방향성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그리고 통일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방향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법교육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조금 그 고등교육에 대한 연구들이 좀 많이 이루어졌어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주로 검토를 좀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한 내용들이 2000년대 이전의 법교육 같은 경우에는 1946년에 교육제정위원회에서 처음에 마련되었고 교육법이 지정돼서 이제 틀이 만들어진 다음에 2000년대 이전에는 주로 헌법교육적인 측면에서 교육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도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도 1950년에 해춘증이 남았을 때 현실적인 인프라도 부족했을 거고 법교육을 하기 위한 인적 자원도 부족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법 국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느냐는 모두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국가 자체 기본 틀을 잡는 헌법에 대한 교육이 중심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이 조금씩 1970년대서부터 이제 경제 개발을 하면서 양상이 조금은 변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전히 헌법교육 중심으로 교육이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2000년대 이후에 법교육이 조금 많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 같고요. 법과사라는 과목이 신설되면서 이제 법과사회 자체가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활용하는 법으로 신설되었다. 이제 생활법적인 측면에서 헌법이 아닌 다른 현실적으로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법의 내용을 좀 이렇게 공부하고 학습하고 익힐 수 있도록 조금 법교육의 방향성이 바뀐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지만 그 과정에서 또 정치 과목에서 헌법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죠. 그래서 조금 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 그 과정에서 2008년에는 법교육지원법이 제정되었는데 법교육지원법은 그 목적을 국민들로 하여금 자율과 조화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민주주의를 설명하고 자유민주 기본 질서를 이해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을 육성하고 지식 교환을 이루어지는 것을 정하였습니다. 이 얘기는 법교육의 주요한 목적은 국민들의 합리적인 민주주의를 설명하고 국민들이 자유민주 기본 질서를 이해하는 기업에서 공적으로 민주주의가 기본되는 것을 한다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은 이해하면은 당연히 헌법교육과 생활법교육적인 측면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제 사회 과목이 모든 실정법들을 다루고 있다 보니 이제 조금만 개념법적인 교육 내용이 있는 것이 많다. 현실적으로 선택권으로 상승돼 얼마나 선택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이 합쳐지면서 조금 국가사회라는 과목이 정치와 통합이 되어서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으로 바뀌었고 하지만 이제 2020년 개념 교육 과정에서 다시 국가사회 과목이 일반 선택 과목이 진로 선택 과목으로 채택이 되었고 그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제 통일교육의 변화 과정을 보자면 통일교육 같은 경우는 해방 이후 1970년대까지
교육은 반공교육으로 정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예가 17페이지에 있는 부분에서 보면 초등 고2라는 마지막 단원의 능력과 자유 부분에서 우리는 강산 내레들을 아시아의 원수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의 제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었더라고요. 1950년대까지만 해도 1960년대에 보면은 6.25 때 공산党이륙 대회를 치렀습니다. 이런 내용이 초등학교 1, 2학년 교과서에 있었어요. 이런 거는 사실 1960년대에 계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교육은 사실 제가 통일교육의 변화과정이라는 주제로 설명하다 보니까 70년대까지 통일교육이라고 하지만 어느 경통교육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1980년대 90년대에서 이런 기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1983년도 북한은 교과서에 평화통일이라는 단원이 추가되기도 했고요. 통일연수원의 목표도 이제 서서히 조금씩 통일과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게 됩니다. 그리고 1999년에 2월에는 통일교육 지원법이 제정되었는데 통일교육 지원법도 통일교육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주공동체의 의식 및 온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러한 변화들은 1997년까지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조그만 반공교육적인 측면의 요소들이 교육과정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인복 어린이 등록에 대한 이야기가 1997년 교과서에서 있었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 전에도 반공교육적인 생각이 좀 있었다고 하면 2000년대 때부터는 이제 통일교육이 조금씩 본격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사실은 사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6년까지 한 두 해만 빼고 통일교육 지침서를 이제 이가 발행이 되어서 정보적인 차원에서 통일교육의 목표, 과제와 내용을 밝혀온 공부서도 알고 알 수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발행된 2023년 통일교육 기본 방향에서는 교육 목표에 대해서 교육 목표에 국가 안보에 대한 위험 요소를 냉철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여 우리 사회 제반 가치와 제도를 지켜나가라는 건전한 안보관을 강조하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군사적인 교육을 가할 경우 위협하는 경계 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학술 연구로는 아니고 이제 사설이라는 것을 이제 조금 과거로 회귀한 것이 아니냐, 반공교육을 돌아간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사실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2023년에 통일교육 기본 방향으로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류 협력 사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제가 받았던 느낌은 사실 북한의 소위 말하는 이중주치, 공업과단체와 교류 협력 사업을 해야 되는 통일적 동반자의 지위를 반영되어야 된다. 통일교육에라는 내용을 저는 이해를 했고 사실 현실적으로 북한이 안보의 위협이 전혀 안 된다고 그 위협이 제거됐다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이런 기조가 될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제 그걸 어느 정도 강조하는 문제는 이제 교육 현장에서 결정해줘야 하겠지만 두 가지 요소는 다 포함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법교육과 통일교육에 대한 내용들을 좀 검토해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통일법 교육은 기본적으로 헌법교육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국가사회 과목을 새로 생기면서 어떻게 헌법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에서 헌법교육도 이제 생활법교육적인 차원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다라는 논의가 좀 있었는데 저도 사실 많이 공감했었고요. 그런 연구들을 많이 공감했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생활교육에서 생활을 어떤 수준으로 결정하느냐 이제 문제가 되어서 왜냐면 저희가 생활을 만약에 일상생활에서 일상거래를 하는 수준으로 좁혀가지고 생활에 대한 관점을 개념을 가져가게 되면은 사실 통속교육은 활동성이 인정되기 쉽지 않을 겁니다. 통일이라는 건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니까 직접 우리 일상에 와닿는 것은 근데 저는 법교육지원법에서 이제 정하고 있는 법교육지원법에서 그 목적을 정하면서 법교육 목적을 정하면서 국민들은 뭐 하여튼 자율과 조화의 바탕을 둔 합리적인 정보실을 함양하고 자유민주주의 기본주의에서 이해하는 건전한 민주심을 육성하여 지주의 구현을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정의동에서 봤을 때 여기서 생활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환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내용도 법교육에 포함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일상적인 생활도 그런 환경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환경을 이해해야
자신의 생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통일이란 과제는 우리의 일상에 우리가 항상 인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생활을 많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도 흔히 사용이 되잖아요. 통일에 대한 관점. 단적인 예로는 우리나라에서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런 제약으로부터.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정치 쪽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남북관계로 인해서 조금 남북관계를 직접적으로 인해서 대립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지금 소위 말하는 진보와 보수가 결국은 그 뿌리에 가보는 북한을 어떻게 봐야 하나에 대한 관점을 좀 많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고 그 주장들을 합리적으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사실 통일교육원의 통일법적인 교육도 조금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다면 통일법을 생활법 교육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런 관점에서 그 내용이 결정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비춰봤을 때 앞에서 여러 가지 통일법 명분들이 이루어졌지만 그건 명분의 범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분류를 하려면 저는 통일법 교육은 남한법 교육과 북한법 교육이 같이 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한법 교육에서도 구체적인 법률의 내용은 그 전에 법교육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이제 국가사회가 잠시 정치화법이라는 과목으로 변경되는 과정을 봤을 때, 그 이유를 봤을 때, 기념법적인 개념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학생들에게 공감이 되지 않을 수 있고 흥미도 없을 수 있고 또 선택이 안 되는 그런 것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률 하나하나의 내용은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헌법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영토조항과 통일통화 조항에 대한 내용은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최근에도 다시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서 영토조항이 필요 없지 않냐, 삭제도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사실 최근에 제가 토론을 하는 학술대에서 조금 격렬하게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영토조항이 단순히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조항이 아니라 영토조항이 지역회에서 영토조항 제1점에 담고 있지만 지역회에서 영토조항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면 영토조항이 단순히 토지가 우리나라의 영토가 어디까지냐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일제강점기 이후에 우리 국가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예를 들어서 영토조항을 삭제한다면 우리나라의 역사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구글은 우리나라의 역사가 포함이 되는가? 이런 논의도 필요하고 그런 고민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영토조항에 대해서 근데 이거에 대한 견해를 제시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영토조항에 마련되게 되는 경우의 이런 좀 교육과정에 포함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요. 통일 조항에 대한 내용도 조금 그 배경이 명확하고 그 내용이 포함되게 된 과정도 조금만 이해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북관계 관련된 남북한 정책에 대한 내용도 조금 기부 객관적인 틀과 그 법이 제정되게 되는 영향과 이 정도는 조금 들어가면 남북관계를 학생들이나 일반 시민들에게도 역시 남북관계를 조금 더 틀에 잡혀서 바라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고민이 좀 많이 됐었던 부분인데 북한의 법률 체계를 과연 우리나라 교육 체계에서 북한 법률 체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맞을 것이죠. 사실 70년대에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런 얘기를 하는 순간 제가 이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북한의 법률 체계의 내용은 당연히 저는 내용을 교육 내용을 법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주의 법이론에 기초한 북한의 법률은 우리나라와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제가 받은 느낌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통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약간 반공교육의 영향이 아직 많은 것 같거든요. 북한에 대한 조금 냉목적인 반감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북한 체제랑 북한법이랑 북한 법률의 체계를 잘 이해하면 북한이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그 안에서는 자신들이 최대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왜 그렇게 되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정치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이제 정치학에서 말하는 로브스테이트
이런 식으로 북한이 보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되는데 조금 더 북한과 통일 체제가 남한 통일 체제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왜 다른지 그 한계는 무엇이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이론으로 좀 설명을 된다면 북한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남북한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왜 남북관계에서 교류협력 사업이 이루어지기가 힘든지 그리고 남북관계에 어떤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당연히 법률의 내용을 설명할 필요도 없고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내용 정도는 또 이제 우리나라의 통일법규 방향에 대해서 이제 북한을 그 내용을 북한의 단순 방긋단체로서 갖고 있다라는 정도 이제 통일교육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내용이 안에 있지만 그건 결국 저는 그런 것을 북한에 대한 반감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조금 북한 정책에 대한 이해를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도의 내용은 뭐 필요한 최소한 범위에서 좀 포함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표는 이 정도에서 저는 수사고사 하겠습니다. 인간의 남북한은 서로 다른 체제의 독재제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남북이 통일되더라도 진정한 통일은 독재제도의 통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통일법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또 통일법 교육에 대한 내용은 법 교육과 통일 교육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교육적 의미와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발표 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제가 통일법 교육이 아니라 통일법 교육입니다. 그죠? 통일법 교육에 앞서 발표자가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통일법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통일법은 사회의 어떤 경우와 발전에 따라서 다양한 법 질서를 초래하는 부분을 제공하기 위한 법이 통일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통일법은 남북한이 서로 다른 법 체계에 대한 통일 법 체계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한의 모든 법이 북한 주민을 포함한 법을 제정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북한 또한 모든 법에서 남한 주민을 포함하는 법을 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일 국가의 법체제에 대한 국제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다양한 측면에서의 통일법을 위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발표 자료에서 통일법의 범위나 특성을 서술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발표자가 분명하고자 하는 통일법이란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 체계인지 아니면 남북 통합인지 또는 통일 국가에 관한 법률 체계인지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에서 사용하게 될 통일법 교육이라는 용어는 자칫 통일법이 제정되어서 법교육과 통일교육이 일환으로 공격체제에서 통일법 교육을 이루고자 다루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통일법 교육의 범위와 내용의 방향성에 대한 질문인데요. 통일법 교육의 범위와 내용은 통일법의 기본적인 목적은 남북한 통일하여 한반도의 하나의 단일한 국가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교육의 범위와 내용은 통일법의 기본 원리를 포함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일법의 기본 원리는 분단된 남북의 교류 협력과 관련된 법률이겠죠. 법체제겠죠. 통일을 실현하는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가정에서 적용되는 기본적 기준이라고 본다면 여기서 통일법의 기본 원리를 통일법 교육이 동의를 정하고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발표자가 제시한 내용을 보시면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가 생겨나기 전에는 북한법 연구다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되었다라고 하였고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가 생기면서 남북간의 다양한 쟁점들이 발생하고 이 쟁점이라는 것은 아마도 개성공단에 대한 행정법 그리고 개성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또 북한 주민의 기본권 보장과 북한 인권법 지금 또 현재 북한에가 지금 3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일부 북한의 가족이 남아있는 혼인관계에 있는 북한 일단 주민들이 이용소속과 관련된 그리고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 이런 것들이 다양한 쟁점을 발생하고 있고 또 북한법과 새로운 법률 체계와 법적 쟁점들을 연구하면서 통일법이라는 용어가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영어의 미래에 대해서 23쪽이 기술하고 있죠. 그러면서 통일법 교육의 방향성은 또 통일법이 헌법 교육적인 성격을 갖지만 헌법 교육적인 성격보다는 생활법에 입각해서 생활법 교육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성립적인 기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교육 내용은 남북관계 관련 남한 법률 체계 안에서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법제도에 대한 법률이 평이 내용이 포함될 수 없다라고 22쪽에는 또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체제 특징상 북한 헌법이나 노동당 규약보다 상위에 있는 당위 강령이겠죠. 이 당위 강령의 10대 원칙은 또 교육의 방향성과 내용 범위에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22쪽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방향성 내용성 범위가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참고로 첫 번째 질문이 있었는데요. 연구에서 통일법이라는 용어는 연구 과정에서 특별하게 사용될 수는 있지만 문명 체계 안에서 통일법 교육이라는 용어는 자칫 잘못하면 혼란이 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 이해라던가 좀 용어를 좀 일반인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이 된다면 교육 안에서 법률과 사회문화적 통합을 위한 교육으로서 통일법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듣는데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 법률 체계 이해 교육이라든가 남북한 생활 법 이해 교육 이런 정치로 한다는 원하는 동시에 이해를 하지 않을까. 아까 슬슬 말씀드렸지만 일반인들의 통일법 교육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제가 부모에게 여쭤봤습니다. 이 주제를 듣고 통일법 교육을 한다라고 하면 바뀔 거냐라고 통일법이 언제 제정됐어요? 첫 질문이에요. 아이가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답변 대표자께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토론해 주신 내용에서 다시 한번 문제. 제가 얼마나 통일법 전공자로서 통일법을 당연하게 여기 이게 통일법인지라고 좀 안일하게 생각했는지 이걸 좀 깨달았습니다. 요즘에 저도 좀 고민이 기가 필요하고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해주신 질문에서 이제 통일국가에서의 그거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 생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해드리고 싶어요. 법률의 통합과 사회문화적 통합을 중점에 두고 교육을 드리고 네네. 그러니까 그 법에 대한 건 빼고 생활만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모순적이지 않을까. 네네. 사실 이 고민은 사실 마지막에 이제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통했는데 저는 통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이 저는 양가 할아버지 할머니 4분 중에서 3분이 피난민이시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큰 안도를 먹으면서 북한에 친척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근데 대부분 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통일법 강좌에서 통일법 강좌 서울대 대학교로 통일법 통일센터에서 진행하는 통일법 강좌를 박사
박사 학위 받기 전에는 저쪽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이후로는 한 세씩 맡아서 강의했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 보면 통일법 강좌를 들으러 여기까지 올라올 정도면 그래도 관심 굉장히 있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학생들도 법률의 내용이나 법을 설명하면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의 내용을 말씀하신 방식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통일이 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2030은 대부분이 통일에 관심이 없다, 아니면 통일이 안 됐을 수 있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과연 생활법에 대한 법률적인 구체적인 내용을 법교육의 내용에 포함시킨다면 지금 더군다나 지금은 법교육이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저는 현실적인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북한에 대한 이해 당연히 하면 좋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만약에 특정 풀을 해가지고 8주간, 16주간 학기로 하는 법교육을 통일법교육을 한다면 저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교육법 체계, 공교육 체계 안에서 한다면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한다면 저는 통일이 우리나라에서 통일이 이렇게 보고 있어? 북한이 이런 식으로 프레임으로 크게 잡혀 있어? 정도를 던져주는 데도 저는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제가 어려웠던 게 생활법 교육이라고 하는데 생활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법 교육적인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진행되지만 그 안에서 생활, 우리나라에서 일반 생활을 그건 참 반영적 분야였었긴 하지만 우리 비로소 성경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교육을 하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저는 지금 현실은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아마 생각하시기에는 생활적인 내용이 아니지 않느냐 여기서 교육해야 되는 게라고 생각을 했지만 협의의 생활에는 안 들어가겠지만 저는 법률 체계와 형태를 설명하는 것이 강의의 생활에는 저는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통일국가의 법이나 통일 과정자 같은 경우는 저는 교육하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3단계 통일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정책적인 게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요. 통일 과정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그들이 그렇게 빨리 통일할 줄 몰랐습니다. 그 과정 보면 3달을 두고 동독 주민들이 통일에 반대를 하다가 3달 만에 통일을 하자고 국민 투표를 하고 볼 수 있어요. 통일을 이론적으로 보면은 근데 저는 제가 생활법 전공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통일 언제 되냐 제가 그 말만 내가 있겠냐 그런 질문 대답을 하는데 저는 보통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남북교련 사업이 30년 이상 지속된 이후에 통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남북한 쪽에서 제가 북한인 주민들 인터뷰도 연구하면서 많이 참 많이 하면서도 다릅니다. 그리고 저는 남한 주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저는 남북교련 사업이 서서히 진행되면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갑작스럽게 통일되면 북한 주민들은 저는 이동국민을 전락하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과정을 통일 과정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이건 사실의 영역에서 너무 많은 변수들이 어떻게 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헌법 교육하는 것 자체가 통일 국가를 어떻게 형성해야 되느냐의 측면에서는 통일법 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현재 통일 그 헌법과 이제 뭐 통일 전체가 모두 현행 헌법 체계가 어쨌든 기본적인 헌법적 가치와 유지되는 상태의 통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헌법 교육도 아주 매우 강력히 보면 헌법 교육이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한에서 지금 정도 수준의 통일 의식에 어떤 내용으로 정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구체적인 것까지 하면 좋겠지만 그 전에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게 좋지 않아. 그리고 이제 법과 사회가 라는 과목이 폐지되는 과정에서 나왔던 비판, 그 이유들을 살펴보면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다 포함되면 물론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좀 다시 한번 숙고할 것인가도 저는 고민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단정적이고 개념적으로 제가 상상을 해서 이제 조금 공감이 안 가시는 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필요 최소한으로 지금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게 시작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범위 내용의 방향성에서 이제 뭐 통일법이란 무엇인가가 아무래도 이제 사실 이 모든 말씀해주신 내용이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연구자로서 전공자로서 보고 있는 통일법과 이걸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이 통일법하고 생각하는 것에 차이에서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발표를 주장하면 제가 좀 통일법을 제가 연구하는 학문의 범위를 조금 전제를 하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그런 조금 더 넓게 있는 통일법이라면 저는 아직 우리 사회가 그 정도 수준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베트남인의 후손인 제 입장에서는 좀 좋겠지만 좀 현실은 또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 통일이라는 게 아직 오지 않은 미완성 미래고, 거기다가 또 북한이라는 곳이 또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체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플러스 이제 거기에 대한 사실은 그동안 구체적인 연구가 많이 없었다. 지금 오늘 발표자께서 많이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제 청구문헌을 봐도 저는 이제 통일법까지는 어느 정도 좀, 그것도 아직 갈 길이 많지만 통일법도 이런 주제 거의 논문이라든지 연구 성과는 거의 현재까지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 앞에서 시간을 많이 세이브해 주셔가지고 플로어에 조금 코멘트들을 해주실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손을 들고 자기 소개를 간단히 단순 설명을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나중에 들어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정상훈 교수님 사회주의로 남는데, 그러면 이재명 교수님께서 임원진으로서 출선 수고만 하시고. 네, 안녕하세요. 공주교육에 대한 김사라고 합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냥 기술 내용을 발전시키실 것 같아서 의견을 살짝 드리자면은 앞에 최희수님께서도 의견을 주셨지만 저도 한국교육 안에서는 다양한 면에서 포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공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좀 많이 내용을 축소해서 논문을 달아주셨는데 저는 그 내용을 통해서 전상적인 지향은 뭐지만 일단 이렇게 시작하면 좋겠다라는데 그것은 이제 주요 분들이 좀 단기 이미지 장기적으로 최적화된 시작하면은 현재 제약들을 할수 있는 문제도 다양하게 제시해 줄 수 있으면서 장기적으로 홍보교육처럼 크게 확장을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한번 보여주시는 건 하게 된 점입니다. 다음 발표 토론자시긴 한데 김태희 변호사님 있으실 것 같은데. 정부의 박사님처럼 통일법 공부를 하는 연구자에게 지금 하고 실무가 있긴 한데 통일 이 토론 주제를 저도 이렇게 만들어서 통일 법교육에 대한 법교육도 진행이 되고 있고 통일 교육도 별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통일 법교육이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인가 앞서서 대법원 고민이 사실 많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한 좀 건의이 사실 않고 토론을 위해서 좀 학교를 운영한다 이제 실질적 법 때문에 좀 찾아보니까 이제 통일 법교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아직 정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이제 학술회를 통해서 좀 만들어가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또 정준석 박사님의 방향성이 기본적으로 그런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통일 교육이라는 게 헌법 교육의 일환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법의 여러 영향이 있지만 형법은 기본적으로 그렇지
실제 크게 나가면 두 가지 문제에서 있는 현수인데 법에 큰 지식이 없는 이제 어린이라든지 또는 저희 정부가 흔히들 요즘에 같은 경우는 전혀 모르고 있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저희 분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게 일어나는 점점 저희 연결이 어떻게 지킬 것인지 그리고 문제는 안 해보려고 하면 신뢰하지 않을 것인지 그리고 세제들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사람들이 결국은 사회적인 해결이 되는 것으로 방향이 좀 가고 있고 근데 국회에서 사회적인 문제들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민주주의, 법리주의라는 어떤 추상적인 의미만 있을 뿐이지 구체적인 법령이 어떤 시정력이 되고 또 법이 어떤 측면이 있는지 개성을 가지고 전문지 아마 개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들 모르는 것이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이런 논의들을 보면 논의가 사실 겉도는 이유들이 법 교문을 작은 아주 세밀한 단어들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있지 않지 않나. 이 사회가 법교육도 마찬가지고 통일교육도 마찬가지고 이제 만들어갈 통일교육도 마찬가지고 이제 세부적인 그 넓은 의미에서 저는 헌법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은 이제 저도 교육에 대해서는 내년에 가깝기 때문에 이제 많이 공부를 하고 있다, 많이 배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토론 시간에 또 다른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없으신 발표자 혹시 추가로 혹시 있을까요? 사실 지금 해주신 코멘트를 들으면서 이제 좀 많은 걸 좀 더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실 제가 연구하는 틀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현실을 좀 알고 싶어서 사실 북한 이탈 주민들을 많이 만나려고도 노력을 하고 그리고 사실 연구자로서 북한 이탈 주민들과 얼마나 거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까 너무 커뮤니티 깊게 들어가면 내가 객관적으로 보지는 못하지 않을까라는 사실 두려움, 걱정, 우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조금씩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 토론자께서도 프로에서 주신 피드백을 들으면서 제가 그렇게 프레임 안에 안 갇히기 위해서 노력은 했지만 결국은 통일법 전공이라는 이유로 강학상 통일법 안에 내가 너무 갇힌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발제문을 보면 통일법 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쩌면 더 현실적으로 필요한 건 통일법 교육이 아니었을까. 근데 저는 두 가지 관점을 같이 비교하면서 통일법 교육으로 들어가는데 아주 현실로 봤을 때는 조금 통일하고 법 교육이 좀 더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근데 그럼 과연 제 발표가 통일법 교육적인 측면, 그러니까 제목에는 부합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법 교육에는 부합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이론적인 측면 안에 현실을 반영한다면 어쩌면 이 띄어쓰기가 통일법 교육에 되어 있으면 좀 더 현실적인 걸 고려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주신 코멘트에 맞춰서 볼 때는 이렇게 코멘트 딱 주시는 순간 단기, 중기, 장기가 정말 달라져야 하고 그 방향성을 가르치면 그게 이제 교육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과 참고와 뭐 이런 걸가 될 수 있구나. 확장되는 방향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라는 로드맵이랑 타임라인이 만약에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었다면 그게 현장과 교육 내용과 범위를 조금 더 결정하는데 기여하고 도움이 되는 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 뭐 저는 앞에 발표하기 직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통일법을 공부하는 사람이지 법 교육을 공부하는 사람 아니면서 그 저의 부족함이 오늘 좀 더 들어간 것 같고 또 저는 발표하는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항상 전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배움을 받고 조금 더 견문을 넓히고 하는 게 의미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오늘 발표했던 게 사실 좀 부담이 됐었거든요. 난 법규에서 모르는데 해본 적이 없는데 이게 그래서 이제 프로 보기엔 굉장히 간단하지만 고민 엄청 한 발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부할 게 많고 여전히 제 틀 안에 갇히는 게 많아서 그렇게 해야겠구나라고 좀 배우는 과정이 됐던 것 같아서 이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네.